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다시 연장된 현행 거리두기. 2,000명에 달하는 확진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수준은 좀 억제시켜 주었지만 기대하는 환자를 줄여주는 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강한 전파력으로 단숨에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방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서 방역의 환경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의 방역을 고집하는 게 과연 맞냐.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조차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적어도 85% 이상 접종을 해야지만 집단 면역 상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코로나19 위험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해요. 기존과는 전혀 다른 4차 유행의 확산세. 우리는 어떤 방역 전략으로 맞서야 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논의와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방역 완화 기대감이 커지던 가운데 4차 유행이 찾아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방역 당국은 이례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곧바로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6주째 4단계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2,000명대까지 치솟은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유행 억제 지표로 삼는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는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의미합니다. 1.3까지 치솟았던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 이상 수치를 보이며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급격하게 상승하던 확진자의 증가 추세를 일단 정체 상태로 끊었으니까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리두기의 효과가 확산세를 감소세로 돌릴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던 거죠.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 이후 대개 한 달 이내 확진자 감소세를 보여왔던 지난 양상과는 달리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파력이 약 2.4배 더 센 델타 변이는 검출률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단번에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 후에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 역시 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김해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이 그 80% 이상인 시설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하고 6주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입소자 중심으로 돌파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길어진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이동량이 많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531만 대의 차량이 이동. 역대 여름 휴가 기간 최대 교통량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휴가 기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량 역시 지난해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조치가 시행이 되면 초기에는 효과가 잘 나옵니다만 그 다음엔 다시 또 예전 상태로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방역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외에 방역 조치가 강화된 게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경각심에 의존하기에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높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을 장기간 지속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00명대 환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1,500명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가 예전하고 전혀 다르죠. 만약에 이게 작년 초에 경험했었던 숫자였다면 아마 락다운을 바로 적용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 숫자를 어느 정도는 또 받아들이고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방역의 패러다임이 이미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발병 초기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고 치명률조차 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의 출현. 사람들은 높은 전파력에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걱정은 되지만 그냥 이제 그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 걸리겠다 막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계속 이제 막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수업 취소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점은 뭐 접촉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해지고 좀 눈치도 보게 되겠고 좀 민폐 끼친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있고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높은 위기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보니 특히나 젊은 층의 경우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감염병은 아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를 올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단계에 올린 만큼 상응해서 일상생활에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활동을 줄일지는 의문이고 그것 때문에 방역 수칙 강화 혹은 완화를 고민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반 이상 경험이 쌓이고 백신도 개발된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여전히 위험한 질병일까요? (3차) 유행 당시보다 이번 (4차) 유행의 확진자 수는 약 2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3차 유행의 5분의 1 수준. 위중증 환자 수 역시 더 적어졌습니다. 우리가 1, 2, 3차 유행을 경험했을 때 그 당시에 위중증 환자는 주로 7, 80대 고위험군, 그러니까 연령에 따른 고위험군들이 많았는데 지금 최근 4차 유행과 관련해서는 50대 이하인 분들이 위중증 환자로 많이 오고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의미죠.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어린 연령층의 치명률은 0 수준인데 반해 60대 이상부터는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사망자 대부분이 70대와 8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나온 겁니다. 백신 접종의 첫 번째 목적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에 우선 접종을 실시했고 사망자 수 감소 효과가 먼저 나타난 건데요. 백신을 맞아서 고령층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분들은 돌파 감염이 생겨도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해서 방역의 환경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의 방역을 고집하는 게 과연 맞냐. 백신 접종률은 어떨까요? 요양시설이나 노인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율이 7, 80%를 넘지만 일반 고령층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접종 간격이 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얼마 전 2차 접종을 시작한 60대와 70대의 경우 접종 완료율이 매우 낮고 50대는 아직 1차 접종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50대의 사망자 수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데요. 실제로 50대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50대에서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감염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감염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특정 연령대에서의 접종률이 올라간 걸로 만족하거나 안심하면 절대 안 되고 9월 정도가 되면 정부의 제시된 목표대로 한다면 1차 접종률이 11% 정도가 될 거고요. 고위험군들에 대한 접종 완료가 될 테니까 그때부터는 점차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은 1%를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치명률이 1% 아래로 떨어진 건 최근의 일인데요. 코로나19와 자주 비교되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의 경우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에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독감보다도 낮은 수준인 겁니다.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는 예를 들면 80대 이상에서는 20% 이상의 치명률을 낳고 있지만 20대는 거의 사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병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고연령층 기저질환자가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게 감기 수준의 중증도의 병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원래부터 그냥 감기 정도의 병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치명률은 누적 확진자 대비 누적 사망자 수의 비율입니다. 치명률이 낮아진 건 백신 접종의 영향도 있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한 영향도 큰데요. 지금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없다면 치명률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의료체계예요.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치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거리두기로 확진자 수를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치명률이 떨어지는 거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뭐 10,000명, 20,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의료체계가 붕괴가 되고 나면은 코로나19에 의한 위중증 환자들의 치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에 의한 중증 환자들의 치명률도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고 변이가 계속되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코로나19는 지금 변이를 거듭하면서 초기에 계산되었던 기초감염제 생산지수도 한 2.5에서 3.5 정도였지만 지금은 더 높아서 한 5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플루엔자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전염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막 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는 거의 못 봐요. 근데 코로나는 여전히 매일 1,000명이 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거리두기 방역만으로는 확산세 감소 효과가 크지 않고 아직은 백신 접종률도 확산을 통제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목표한 대로 전 국민 70% 접종을 완료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감염병학회는 접종률이 80에서 90%는 돼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지금 정도로 통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도 백신 접종이 매우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면역 수준이 높아진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이 먼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변이로 영국에서는 아예 집단 면역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를 이끄는 오명돈 위원장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앞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국가들의 사례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접종 완료율이 60%가 넘는 이스라엘은 한때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다시 8,000명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접종을 마친 미국 역시 하루 14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신규 감염자 대부분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전 국민의 60%가 2차 접종까지를 마쳤고 70%가 1차 접종을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많은 확진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 겨울에 가면 5차 유행이 올 거라는 거예요. 더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그리고 델타 변이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이런 유행은 내년 봄에도 계속되고 내년 여름에도 생기고 내년 겨울에도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확진자 1,000명 넘고 2,000명 넘으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집단 면역 그리고 방역 전략에 새로운 목표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연구단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해봤는데요. 치명률이 낮아진 만큼 확진자 수의 의미가 전과 같지 않다는 설문에는 의견이 갈렸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확진자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으면 사망자도 늘어나고 동시에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사망자 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독감도 뭐 같이 그냥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그냥 그런 질병도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확진자 수 통제를 목표로 하는 방역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좋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경제적인 피해, 굉장히 여러 가지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와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금 1,500명, 1,800명 되는 확진자 수를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행하고 있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파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방역 체계를 좀 전환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급격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너무 많은 자원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재 의료 대응 방식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됩니다. 초기 대응과 달라지지 않은 건데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무증상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확진자가 만약 3,000명 되고 4,000명 되고 이렇다면 그 비율만큼, 그 늘어난 증가분만큼 의료기관 병상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지금의 방식을 우리가 그냥 고집한다면 그렇게 확보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너무 막대할 수 있어요.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닌 격리시설입니다.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 자가치료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청에 마련된 홈케어 운영단. 20명 남짓한 간호사들이 끊임없이 전화를 겁니다. 애기 혹시나 밤에라도 연락 오나 많이 증상이 할머니가 보시기 좀 안 좋으시면은
이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들이 전화를 거는 건 집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입니다. 전화와 휴대폰 앱을 이용해 수시로 증상을 체크하고 필요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생활치료센터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자가치료에 들어가는 대상자분들한테 박스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는 산소 포화도를 잴 수 있는 그 산소 포화도 기계하고 그다음에 체온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자들이 저희가 오전에는 전화를 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요, 증상을. 경기도는 당초 어린이 환자나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가치료를 시행했는데 이를 무증상 1인 가구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 역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면적으로는 280명쯤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생활치료센터 2개 정도를 해당하는 숫자인 거죠. 우리가 대상자를 잘 안전하게 선별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비대면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시군과 잘 협력해서 이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후송할 수 있는 안전한 체계를 만들어 두면 굳이 모든 확진자를 다 시설 격리하지 않아도 자원을 좀 아껴가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왁자지껄 즐거운 제잘거림이 사라졌던 학교. 4단계 거리두기에도 아이들은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위험을 낮출 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 때 그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전환이 언제가 맞냐 이런 논쟁보다 전환이 어느 시점부터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 있다면 그 전환을 위해서 지금 준비할 게 뭐냐, 지금 담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변이에도 코로나19의 위험을 낮출 유일한 무기는 바로 백신입니다. 젊은 층의 대규모 접종이 시작되는 앞으로의 2~3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20, 30대, 40대 분들이 지금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이분들이 어떤 방역의 조치를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고 계속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모이고 움직이고 만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갖는 위험도는 낮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그 위험을 낮춰주게 되면 그런 사회활동을 가지면서도 감염의 위험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생기고 낮아지는 것만큼 사회활동의 자유로움이 조금 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접종 여부를 좀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